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경제부처 수장이 됐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달 발표된 대책이 효과가 있을 거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번 대책이 효과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다음 또는 다다음 정부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K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서인 금융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전문가 설문조사가 첨부돼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62%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습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규모와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김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경고가 나옵니다. 지난해 초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역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가계부채는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3, 4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총 1,166조 원.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총 34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4분기에도 이 증가세가 유지됐다면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1,200조 원 이상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상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통계 수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계부채는 흔히 생각하는 은행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세금, 이자 비용 등 소비와 무관하게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빚이 실제 쓸 수 있는 돈의 몇 %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약 170%에 달했을 것으로 산출됩니다. 부채가 쓸 수 있는 돈의 1.7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평균은 2014년 기준으로 133.5%, 평균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소득보다도 빠르게 늘어난 빚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증가세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빚내서 집사라는 문장으로 요약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는 증가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현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총 5번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약 7개월에 한 번꼴로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지금까지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집중 대책은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4년 2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소득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 즉 고정금리로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의 비중을 늘려서 부채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14년 7월, 현우석 경제팀의 뒤를 이은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폭증시킨 주요 원인이 됐고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고정금리,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이는 대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아나가는 대출을 고정금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이 출시됐습니다. 같은 해 7월에도 분할 상환 유도가 핵심인 가계부채 대응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를 심사하는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의 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핵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심사 중점을 담보에서 상환 능력 위주로 바꾸는 겁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줘서 과도한 부채를 예방한다는 계획인데요. 특정 조건을 갖춘 아파트 입주자 집단의 경우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해주는 집단 대출은 제외됐습니다.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더니 왜 집단 대출은 제외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부채 폭증을 불러왔지만 부동산 시장을 띄우겠다는 기조는 여전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계속 풀어두겠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가계부채 대응 기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경제수장들은 모두 가계부채가 늘어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험하지 않다,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인데요. 소득이 줄고 빚만 불어서 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유롭게 기존의 정책을 고집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떠받쳐줄 테니 능력되는 사람은 돈을 빌리라는 정부. 그러면서 가계부채 구조가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호언이 국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도혜민 기자가 가계부채 대책의 맹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와 DTI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LTV는 담보인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DTI는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존보다 많이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가 풀린 직후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이 부채의 가계부채의 거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완화된 LTV DTI 기준은 일단 올 7월까지 적용되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번 주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장관 청문회 당시 이전 정책을 계속 가져갈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DTI나 LTV 완화 때문에 이것이 가속화된 것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TI, LTV 완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여지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신규 분양이나 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대출을 예외로 뒀습니다. 전문가는 집단 대출을 예외로 둔 것이 빚내서 집값을 떠받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집단 대출은 거기에서 제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전히 미국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됐고 또 가계부채가 너무 폭증한 상태인데도 여전히 이제 빚내서 집값을 떠받치는 이 기조를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미련이 남아서 어정쩡하게 지금 대책을 내놓은 거죠.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심사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이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은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제2금융권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갈 수밖에 없고 저축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몰려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비싸도 왜?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해서 내몰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여신선진금융화 방안 이거는 그냥 깨끗이 포기하시고
LTV하고 DTI를 원상 회복시켜가지고 통제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저소득층의 채무 조정을 목표로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는 미미합니다. 애초에 공약으로 발표될 때는 이렇게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규모가 10분의 1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채무자들보다 은행 편에 서서 은행이 주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말 정부가 새롭게 선보인 징검다리론 역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준이 까다로워 해당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가 탁상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3년을 규정을 하니까 해당자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은행에다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징검다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냐면 1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하다고. 서민들의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뭔가 정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포퓰리즘 형식으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게 내 한데 와닿지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질문에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그 전체 가계 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그 어떤 질적인 구조는 좀 획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꾸준히 고정금리로 바꾸고 또 분할 상환 대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비중을 계속 늘려갔기 때문에 이 내용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돼 왔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를 잘해왔다고 자평하며 가계부채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이 효과를 낼지는 의문입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은 폭탄을 덮어두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뇌관이 폭발하는 시점은 다음 정부 이후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미리 대응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장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속히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은 7년에 걸친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투자 자금이 화폐 가치가 높아진 미국으로 이동하고 한국 내 외국 자본의 이탈도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이자 폭탄까지 더해지고 저금리로 떠받치던 부동산 시장도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아니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요.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같이 맞물려서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뇌관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리 인상 조짐은 이미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스피 금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10월에 연 1.57에서 11월에 1.66으로 해가지고 2달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생물이거든요. 미국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가지고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가계부채의 최대 뇌관인 부동산 가격 하락은 차기 정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나온 한국은행의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57세까지 부채를 늘리다가 그 이후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실물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앞으로 3, 4년 내에 부동산을 팔아 은행 빚을 청산하는 시기에 돌입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다음 정부에서 이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으면 공급이 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디플레이션,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빚을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못 갚으니까 다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단계가 된단 말이죠.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소비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장기 침체의 국면에 들어가고요. 우리 경제는 이미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채무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IMF 때 이렇게 발생한 부실 채권, 또 2003년 카드 대란 때 발생한 부실 채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오래된 채권, 10년 이상 된 거 이런 거는 진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거든요. 그런 채권이 계속 사람을 괴롭히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못 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가계 소득 자체를 높여 빚 갚을 능력을 높이고 대출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전체 우리가 생산하는 국민 총 생산 소득에서 차지하는 가처분 소득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의 비중을 올려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느냐? 결국은 임금 상승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고 이른바 노동계약이라 불리는 노동오법 개정을 추진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매년 매분기마다 언론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많은지, 버는 돈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숫자 때문에 체감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일부 수치들은 가계부채의 실상을 왜곡해왔다고 합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부채 1,200조 원 시대. 하지만 실제 가계부채는 이보다 더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계부채는 개인 소사업자, 이른바 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포함합니다. 1,200조 원은 가계신용, 부르는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추가한 가계부채는 그럼 얼마일까요? 2015년 9월 말을 기준으로 1,385조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사실상 가계부채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보증금 역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개인 간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월세 보증금을 약 491조 원으로 추산하는데요.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1,385조 5천만 원에 491조 원을 더한 1,876조 5천만 원, 1,200조 원의 1.5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원룸에서 살게 된 대학생 A씨.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되는데, 건강하던 그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숨만 쉬어도 월세로 60만 원을 내야 하는 A씨는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 결국 고시원에서 살게 된 대학생 A씨.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평소 좁은 방에서 새우잠 자던 A씨.
그만 허리가 접혀버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빠, 다빈이 용돈이 떨어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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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다가 사망. 너 이제 우리 집 그만 와. 친구네 집을 전전하다가 사망. 2시간 만에 드디어 도착했다. 빈통학 시간으로 사망. 대학생에겐 방 한 켠 내주지 않는 헬조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1월 셋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일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수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서 파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 도입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라는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데요. 북한의 4차 핵실험과는 별개로 한중 관계, 미중 관계의 악화를 불러와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담화는 취임 후 5번째, 기자회견은 3번째였습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맹비난했습니다. 노동 5법, 테러 방지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국회도 아닌 식물국회, 국회 수준이 떨어진다는 격한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 혐오를 부추긴 셈인데요. 반면 비슷한 시각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애국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신뢰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은 삼성직업병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 위원회를 설립하고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은 8년 만에 타결, 최종 합의 등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제 3가지 가운데서 재발 방지 부분만 합의됐을 뿐 아직 보상과 사과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 측이 조정위가 제시한 보상 권고안과 사과 방식 등을 무시하고 피해자 개인과의 교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올림은 재발방지 대책 합의 다음 날인 지난 13일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사과와 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중진 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은 현재 해당 발언을 철회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에 어긋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쿠라다 의원은 어제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관계 합동회의에서 위안부가 직업적 매춘부였는데 선전 공작에 너무 속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망언이 나온 뒤 아베 총리는 한일 합의에 입각해 발언하라고 입단속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였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는 인물 영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을 시작으로 양향자 삼성전자 상무, 김빈 디자이너 등을 영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스폰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승철 전 검사장 등 비리 전력 인사들이, 새누리당은 동화책까지 좌편향됐다고 말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 종편 출연자들이 줄줄이 영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새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 유권자들 앞에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견해들을 밝힌 바가 없어 단순히 인물 영입에 환호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5법과 쉬운 해고 등 양대 지침 등에 대해서 정부가 한국노총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주 화요일 노사정이 탈퇴를 공식 선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합의 파탄 책임을 한국노총에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3일 청년 실업률이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9.2%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 지난 2012년 이후로는 4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 역시 악화됐습니다. 지난 한 해 약 33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일자리마저도 단순 노무직이나 초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혹시 대학에 사는 유령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 4대 보험은커녕 정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기가 끝날 때쯤이면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하는 시간 강사를 빗댄 겁니다. 이렇게 대학의 유령으로 지내온 김민섭 씨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저서를 통해서 불합리한 대학 시간 강사의 현실을 고발했는데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유지연 PD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나는 33, 지방대학교 시간 강사다. 출신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4학점의 인문학 강의를 한다. 내가 강의하는 학교의 강사료는 시간당 5만 원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20만 원, 한 달에 80만 원을 번다. 세금을 떼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오는데 그나마도 방학엔 강의가 없다. 그러면 70만 원 곱하기 8달. 560만 원이 내 연봉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대학 시간 강사의 이야기를 올리기로 마음먹은 어떤 계기라든지 일화가 좀 있으십니까? 어느 날 수업에 들어갔는데 앞에 강의했던 선배 강사가 이메일을 안 껐더라고요. 이제 로그아웃을 해줘야겠다 하고 끄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많이 힘들다 라는 그런 이메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장이 너도 나의 직업을 알겠지만 나는 시간 강사다. 방학 중에는 월급도 나오지 않고 그나마 월급도 많이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딱 5만 원이다. 이것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밑에 추신이 붙었는데 혹시 추신이 볼 것 같아요? 미안하다. 좀 더 현실적이에요. 뭐였냐면 5만 원은 내가 형편이 되는 대로 나에게 갚아주길 부탁한다. 그걸 보는 순간 좀 상당히 멍했어요. 사실 상당히 찌질한 거거든요. 친구한테 10만 원 빌려달라는데 5만 원 빌려줄게. 대신 꼭 갚아야 돼. 고등학생도 아니고 40이 넘은 어떤 가장으로서의 선배 강사가 그랬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 선배의 어떤 찌질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 강사로서의 어떤 생계,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대학에서 노동자로 강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슬펐던 건 대학의 노동자나 사회인이 아니라 저 자신을 어떤 대학의 유령으로 규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항상 가능한 여러 공간들을 배회하고 있지만 그 어떤 서류상으로나 그리고 어떤 명목상으로나 노동자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 40대 선배 강사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절망감, 서글픔 같은 것들로 그 글이 시작이 됐죠. 명색의 이제 강사인데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봉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네, 제가 받은 연봉도 1,000만 원 내외의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6학점에서 8학점 정도를 강의해 왔는데 6학점을 할 때는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겠고 8학점을 할 때는 살짝 넘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저는 시간 강사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거기서 새벽에 나가서 물류화차를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이제 연구실과 강의실로 출근을 하곤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저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해 줬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 저에게 지불한 건강보험은 한 달에 12,000~1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강사들에게 건강보험을 보장을 하진 않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왜냐하면 그래도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강사가 3학점짜리 강의를 맡았다라고 했을 때 대학이 지불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강의에 2만 원 정도만 지출하면 시간 강사들의 건강보험을 모두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 솔직히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대학의 구조적인 모순은 무엇입니까? 강사들 같은 경우는 고용이 4개월마다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3월에 개강하면 저희도 이제 일을 시작하고요. 학생들이 6월 중순에 종강하면 저희도 일이 끝납니다. 퇴직 처리되는 거죠, 자동으로. 입사와 퇴직을 반복하면서 퇴직금의 근거도 없는 그러한 처지인 거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지성을 나눠주는 강사 교수님들께서 과연 제대로 연구가 되고 강의 준비가 될까요?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한데 개인에게 모두 맡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로서의 자기존엄성을 가지지 못하는 인간이 학생들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를 할 때 물론 좋은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어떤 나온 연구 실적이나 성과는 그 사람 자신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가족들의 정말 희생을 담보한 그러한 성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이제 흔히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일컫는데 지성의 상아탑이 아니라 진짜 착취의 상아탑이 된 모습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까도 이제 대학을 괴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이렇게 대학은 괴물이 되었을까요? 대학은 정말 어떤 괴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상당히 가혹합니다. 가혹한 것이 어떤 정규직이라든지 그런 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특히 유별나게 가혹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제 시급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써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선배에게 저희 선배 우리 시급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선배도 몰라요. 근데 시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돈 벌려고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 너는 지금 학자의 길을 걷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참 반응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이야기,
어떤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분위기, 자기 검열이 끊임없이 강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은 끊임없이 지금 교육을 마켓의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먼저 어떤 지성의 전당으로서의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러한 자기 검열은 타당성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대학은 끊임없이 어떤 자본에 영합하면서 자본의 논리에 영합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학자의 길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분들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협상 과정에서 소녀상 철거 약속,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노총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집권 상정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신지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개헌론에 이제 불을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JTBC의 손민진 기자. 답이 질문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상당수의 언론사들이 이른바 박비어 천가를 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담화를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었다고 찬양한 KBS의 한 해설위원은 담화문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38번이나 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실제로 국민을 많이 호명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개혁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국민이 염원한다. 이번 담화에서 국민은 대통령이 주문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를 비판하는 데 주로 사용됐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KBS의 해설위원은 기자회견 도중 내뱉은 대통령의 애휴하는 한숨이 어떤 비판보다 강한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숨을 내쉴 때 이번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한 한 외신 기자도 SNS를 통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상 각본을 벗어나지 않은 기자회견에서 머리가 좋으니 기자들 질문을 기억한다는 대통령의 농담을 인용하며 아휴, 한숨을 내뱉은 건데요.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어떤 의미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 대통령의 주문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신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입니다. 김광중, 문병현, 김수지, 조주희, 김경률, 이현강, 이정선, 박춘호. 자본과 정치 권력의 자유로운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 안 돼, 나가면 안 돼요.